자,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관심은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론조사 흐름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쟁점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건데 1라운드는 확실히 한동훈이냐 아니냐가 이제 쟁점입니다. 아까 뭐 원한 갈등, 원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3대1 구도잖아요. 세 사람은 전부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누가 좀 더 세게 하느냐 누가 좀 더하게 하느냐는 차이만 있지. 그래서 이제 아쉬운 점은 자기가 뭘 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나쁜 놈이에요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좀 맥히기도 해요. 이방국밖에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핵심 쟁점은 한동훈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라는 거고 2라운드에 가면 저는 윤석열이냐 아니냐가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라운드에도 사실은 요게 밑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거는 그 뭐 일심 논란이라는 거 나온 것도 보면 배신자 논이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싸가지 없다라는 싸가지론이 될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고의 패배론이잖아요. 고의로 졌다. 뭐 이런 결국 이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핵심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배신에서부터 시작을 한 걸로 이제 논리가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게 상당한 사람들에게는 또 영향을 미치고는 있어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한테 가진 최고의 무기는 남은 시간이거든요. 남은 임기거든요. 본인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본인만이 가진 정치 자원이 남은 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윤 대통령의 최대의 무기이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약점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남은 임기가 이렇게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이 당원들 지지층의 이제 선택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사이의 고민인 거예요. 이 대통령을 이건 이대로 그냥 포기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거 탄핵당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저쪽에서는 막 탄핵한다고 난리인데 이걸 그냥 탄핵당하게 내버려둬 해야 되나?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또 있는 거죠. 한쪽에. 그러니까 여기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영남 쪽, 특히 TK 지역의 이제 당원이나 지지층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그 반대쪽에는 이미 대통령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임기나 제대로 그냥 끝내는 쪽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 다음에 누가 대안이냐 누가 구심점이냐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오케이 대통령 그냥 뭐 기대도 안 하고 이제 사고만 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에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럼 누구냐? 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작년 요맘때나 작년 3월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 쪽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던 거야. 그게 뭐 50대 40분인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왔어. 그게 지금 한동훈의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이제 거의 접어진 것 같아요. 벌써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네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만 포기는 아니지만 그냥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대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요새 최근에 그 대통령 지지율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여기 이제 갤럽 리얼미터 거네요. 총선 이후부터죠. 그러니까 5월 첫째 주부터니까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65% 정도가 부정, 31% 정도가 긍정이라는 거고요. 갤럽도 비슷합니다. 4월 2주니까 총선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대체로 뭐 하향돼 있는 거 60% 중반 가까이의
부정, 20% 중후반의 긍정 평가죠. 이 패턴이 지금 뭐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40%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는 게 되는 거고, 거의 육박을 했던 적까지는 있지만 그 돌파를 하지는 못했던 거고, 최근 추세이고요. 다시 어제 나온 조사인데, 우리 이제 NBS 조사도 비슷한 패턴을 틉니다. 66%가 부정이고 26%가 이제 긍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그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했던 건데, 1라운드, 2라운드의 기준이 사실은 섞여 있는 셈이고요. 2라운드에 가더라도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압도적으로 이기느냐, 이제 아주 좀 어렵게 이기느냐의 차원만 남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또는 원희룡 두 사람 중에 하나가 2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2등 싸움이 됐더라고요. 조사에 따라서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대결이 셈이 된 거고, 2, 3, 4등은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로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 정당이 환골탈퇴하거나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면 그게 되는 거고, 누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누가 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보수 재구성의 플랫폼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의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거에 패배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기록 중에 하나가 이 사상 첫 여당의 총선 패배입니다. 여당으로서는 총선을 이렇게 크게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여당으로서, 지난번에 야당으로 진 거거든요. 4년 전에. 근데 4년 전이나 이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매석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지는 게 익숙해졌어. 이렇게 크게 지는 게 당연한 게 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만년 2당이야. 요 패턴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총선에선 계속 져요. 거의 지금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구성으로 보면 이렇게 지는데 특별히 이의를 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된 사람들은 다음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는 데 익숙하지 않아. 나는 이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당은 지는 데 익숙해져 버린 거죠. 핵심은 절반인 수도권에서 이렇게 크게 지는데 다수당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절반을 포기하고 하는 게임에서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포기해도 되는 분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이 90명이거든요. 비례 빼고 지역만 59명이 영남이에요. 거기에 비례대표의 영남 출신까지 합하면 108명 의원 중에 아마 상당한 수가 더 영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크게 위기가 아닌 거야. 그 위기냐 아니냐의 기준은 우리가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샐러리맨 정당이 된 거죠. 내가 되면 다 이긴 거야. 그러니까 난 해피한 거고, 우리는 안 해피해도 난 해피하면 돼. 근데 4년 전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고, 그 전엔 좀 더 안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경향이 이 집단에 이제 아예 만연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인간적으로는 공감을 100% 하지. 근데 문제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고 이끄는 리더십에 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전에도 그랬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게 몸과 행동에 이제 말과 행동에 이제 묻어나는 셈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영대에 익숙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그 민주당이 이랬었어요. 매번 총선 때마다 당 이름이 같지는 않았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쪽이 그래요. 이 총선 3연패거든요. 이게 당 이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옛날에 야권에서 나타났던,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나타났던 일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몇 번째 선거를 같은 이름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옛날엔 보수정당이 그랬어. 민주당이 총선 때마다 당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유동적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어찌되었든 그걸 일극체제라고 비판을 하지만 리더십이 확 잡고 있는 게 생긴 거고 세력으로서의 안정성이 유지가 된 거야. 근데 이쪽은 완전 유동성이 더 넓어진 거죠.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선거에서 이긴 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이다. 그때도 뭐 잠깐 이 정치 지형의 변화, 재편성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일시적이라는 얘기야. 뭐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 대선에서 뭐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고요. 다 끌어모아서 0.73%포인트 24만여 표 차이로 이겼던 거고, 그 이후 뭐 3개월 만에 치러진 그 지방선거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긴 거지 뭐 잘해서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 여파에서 이긴 거지. 그 연장선상에서. 또 그때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뭔가 변화의 이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크게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수의 가치가 이미 비주류가 됐고 왜소화됐고 극단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는 그냥 제자리에 있었는데 이 유권자 구성이 바뀌면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보수의 가치가 세대 구성의 변화와 함께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변화한 게 없는데 자신들을, 그 사람들을 보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자 들어간 게 다 비주류였거든요. 민변, 민주노총, 옛날에 한동안 또 민주동문회라는 것도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민주만 붙었던 적이 있었어. 한 시대 동안. 근데 대부분 그때는 그 시점에서 보면 그 민자 들어간 데가 대부분 비주류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주류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수는 오른쪽으로만 간 거야.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들을 보는 시각이 계속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가치가 바뀌고, 특히 2030 중심으로 세대 가치가 변한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잡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대안이 된다고 한다면 2030 중심의 세대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적 출소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보수하고 영남 보수하고 이번에 갈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갈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미 국민의힘은 영남 정당이야. 영남당이야. 그러니까 수도권 정당은 민주당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민주당 172석 중에 103석인가가 수도권이에요. 거기서만 세 자리야 이미. 국민의힘 의석 수만큼이 수도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남, 그것도 TK로만 쫄아들었어요. 이번에도 부산에서 뭐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이긴 거지 이쪽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판에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하도 대패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막판에 역응집이 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부산도 이제는 부산 경남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TK 자민련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수도권 보수하고 영남 보수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거고, 요건 이제 지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한동훈 후보의 지지 기반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요. 당내 세력으로 보면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이 많아요. 수도권 낙선자들이 많다는 얘기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쪽이 많아. 그러면 반대의 반한동훈 후보들은 대체로 영남 지지 기반이 좀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지 기반을 달리한다는 거고, 앞으로 이 향배를 보게 되면 행보를 예측한다고 한다면 수도권 쪽에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과 영남에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이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다르고 세력적으로 다르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이제 개혁신당입니다.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이준석, 천하람, 양양자, 그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 있지만 김재석, 이런 사람들, 2030 세대고 수도권 기반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허나 개혁신당 대표는 아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을 M&A 하겠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투력이나 메시지나 또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미래 지향성으로 보면 3명이 오히려 108명보다 훨씬 나아. 숫자는 3명이겠지만 여기는 108명 숫자는 되지만 왜 거기에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지금이 해피한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 또 이준석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보수하고 의 가능성, 이 측면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가, 보수 진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리더십 위기가 일상화되는 겁니다. 아까 왜 당명이 계속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총선 3번 치르는 단 당명이 다 달라.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상대책위원회였어요. 2000년 이후에 황우여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직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 직전까지 여야가 2000년 이후에 비대위가 똑같이 11번씩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역전을 해. 한동훈 비대위가 역전타야. 황우여 비대위가 아주 추가점을 내요. 13대 11로 비대위가 이쪽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8년 동안 13번의 비대위가 6번이 있었다는 거야. 지난 8년 동안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근데 그 6번 중에 4번이 윤 대통령이야. 더 늘은 거죠. 지금 윤 대통령 이후에 정상적 지도부가 하나야. 김기현. 그것도 몇 개월 가지도 않았어요. 비대위가 더 많아요. 윤 대통령 이후 9번째 지도부래잖아요. 임기 3년이 이제 채워져 가는 대통령. 그러니까 리더십 유동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경우들을 보긴 했는데, 또 이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항상 고민의 대상이었어요. 민주당이었다고 잘했고 국민의힘이라고 못했던 게 아니라 항상 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항상 여의도 출장터라는 말 들었어요. 그게 강도나 정도나 이 형태가 좀 달랐을 뿐이지 항상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권력의 문제인데, 그 권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퇴화된 거야. 진화가 좀 이루지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리더십 위기가 일상화됐다는 것은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럼 등장하는 지도부는 정상적으로 선출돼서 등장한다고 해서 임기를 채우거나 안정되거나 또는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대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 그걸 예상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시나리오도 다양해. 근데 이건 역시 결국은 핵심은 대통령으로부터 다 출발하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게 좋은 방법일지, 그게 모두를 위해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치더라도 현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어떤 분은요, 앞으로 총선 2번 더 패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 3연패한 거는 5연패가 되는 거예요. 총선만 치면. 12년 전부터 시작해서 2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8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오스가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피하지 않겠나. 뭐 비대위든 뭐든 계속 뭔가 지도부도 있을 거고 리더십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그 틀을 잡아나가는 데까지 가능한 시간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노무현이나 한국의 레이건이 등장할 수 있겠는가? 있다면 그가 누구겠는가?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건지. 근데 뭔가 하여튼 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역시 그 어떤 공동체든 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절감하는 것 같아요. 왜 하필 그때 그 시점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을까? 운명인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책에 보면 첫 번째 법칙이 세상은 아슬아슬하다였대요. 그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하는데 1776년에 롱아일랜드 전쟁이라고 당시 그 미국 독립군하고 영국군이 붙었는데 미국 독립군이 대패를 한답니다. 근데 그때 400척의 영국 해군이 10,000명의 그 독립군을 상대로 싸워서 쉽게 이겼는데 그때 그 여세를 몰아서 롱아일랜드를 쭉 진입을 해버렸으면 미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불질 않아서 그냥 거기서 멈췄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그 바람 하나 때문에 미국이 생겼겠습니까만은 핵심은 그렇게 아슬아슬한 뭐 하나의 경계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일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그 시점에서 어떤 리더십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리더십이 등장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맞추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어쩌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구나. 준비가 완벽하다고 해도 실패할 건데 준비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이 등장하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도 잘하려고 했지 못하려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죠? 비가 안 와도 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는데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그 전까지는 어쨌든지 몰라도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 시대의 리더십에 그런 배경과 소양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람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 참 운명론적인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메시지 중에 아마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